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했다며 괌 소재 미군 기지를 정찰한 사진을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은 성공 여부 판단에 신중한 모습인데요.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북한의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문가와 이야기해 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쐈는데 북한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왜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위성은 우주 공간에 떠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성공하는 거죠. 그것도 정찰위성은 수명이 최소 5년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동을 해야만 되는데 지금 그 작동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위성은 위성체가 있고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발사체를 이용해서 이 궤도에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궤도에 정확하게 올리는 게 위성 성공의 한 70~80%가 돼요. 그러니까 위성 자체가 고장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북한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성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위성을 제 궤도에 원했던 궤도, 그걸 태양 동기 궤도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한 600에서 한 800km 사이에 있으면 이게 같은 지점을 돌아요. 계속 한 2시간 정도만 한 번씩. 그리고 그 정도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이제 북한은 주장하는 거고, 아마 지금 모든 정황상 그 궤도 안착까지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안테나 펴고 태양전지판 펴고 각종 인입되어 있던 시설들 나오고 하는 그 과정 거쳐서 테스팅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아직 그 판단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주에서 작동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준비 절차나 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한 건 북한이 지금 우리 근데 괌에 있는 미군 기지 찍었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정찰위성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찍었다 말았다. 어디 찍었다 말았다.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북한 항상 쏘면 성공했다고 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위성, 예를 들면 ICBM은 대기권에 나가서 그 우주 공간에 체류하는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돼요.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우주 공간이 아주 가혹하거든요. 온도도 100도, 영하 100도, 영상 100도 이상을 넘나들고, 그다음에 태양풍, 자기장, 방사능, 자외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서 위성이 작동하는지 시험을 하려면 지상에 시험 시설이 있어야 돼요. 우주 공간을 재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품도 내구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렸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북한의 능력,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력이나 기술 수준으로 첨단 정찰위성을 자체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을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자기들 정상이다. 벌써 찍었다.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찍지 않아요. 거의 찍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공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발사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추가 발사를 하는 이유가 위성 여러 개를 더 올리겠다, 이게 목표인지, 아니면 발사체를 좀 더 실험하겠다, 이게 목표인지. 추가 발사는 100%입니다. 왜냐하면 태양 정지 궤도는 36,000km는 그 자리에 떠 있어요. 이게 이제 통신위성이나 기상 레이더 위성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건 자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 동기 궤도 600에서 800km 사이는 이게 정지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성이 지구를 돌아요.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 갖고는 하루에 한 몇 번 돌면은 이걸 찍을 수가 없잖아요. 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상시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5개 위성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천리말 1형이라는 발사체에 만리경 1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가졌다고 그러면 적어도 5개는 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쏘느냐는 거지, 하나만 갖고는 절대로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5개를 쏴도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이 시간이 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초소형 위성을 많이 띄워서 그 갭을 극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과장이 아니고 당에 더 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1차 발사, 2차 발사가 실패했는데 3차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중간에 바뀐 거는 러시아와 기술 이전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것뿐이 없는데, 그럼 러시아 기술이 그만큼 효과적으로 도움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보통 위성 발사하는 경우에 우리도 한 번이 성공 못했거든요. 한 3번 정도 하면 성공합니다.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리고 8월 24일 날 북한이 두 번째 실패했거든요. 예. 그건 아직 3달도 안 지났거든요. 네. 그럼 러시아가 기술을 줬다 하더라도 재설계하고 재조립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달 이상에. 그러니까 지금 만리경 1호 외형도 똑같고 그다음 이 천리마 1형도 외형도 똑같고 본인들이 만리경 1호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성체와 발사체는 동일한 걸 거예요. 다만 러시아 측이 기술적 조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차 발사 때 뭐 엔진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네. 연료 특성에 문제 있다고 그랬거든요. 액체 연료는 여러 화학물질 혼합인데 이 혼합 비율이 극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주면 말로만 해줘도 이게 해결이 되죠. 그다음에 2차 발사 때는 비상폭발 체계 오류라고 그랬는데 이건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기술적 조언이나 자문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자문단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드웨어 자체를 바꾸는 설계를 다시 한다? 그러려면 이제 그건 몇 년, 몇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기술적 조언일 거다. 네. 그러니까 아마 북한 자체 능력이 90에서 90% 이상의 아마 그 결과를 봐야지 러시아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판단하는 데는 아직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만리경 1호에 있는 카메라가 얼마나 되는 해상도를 가진 고성능의 카메라냐라고 하는데 1차 발사 때 일단 수거한 거를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같은 종류가 갔을까요? 아니면 글쎄 또 발전이 됐을까요? 발전할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줬다 하더라도 네.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후속 부품도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위성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리경 1호는 같은 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해상도가 나쁘다 하더라도 보통 군사적인 용도로 쓰려면 지상에 있는 물체의 무기 종류까지는 구별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50cm, 30cm, 미국은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그럼 자동차 번호판도 식별이 되거든요. 또 우리 군이 지금 추구하는 것도 30에서 50cm. 이거는 뭐냐면 점 하나를 센티로 보느냐, 30cm로 보느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 연말이죠. 북한이 보여주던 사진 해상도는 3m에서 5m 사이거든요. 그럼 3m, 5m를 이만한 경우를 하나의 점으로 본다는 거니까 트럭인지 탱크인지 구별이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비행장이라든지 항구라든지 여기 함정이 몇 척, 비행기가 몇 대, 그다음에 함정이 어디 나가 이 정도는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북한은 정찰 능력이 거의 없었는데 이 정도 능력만 가져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진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떨어지지만 북한의 정찰 능력 향상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죠. 예. 이 정찰 능력의 향상이라는 부분이 9.19 군사 합의의 1조 사망 효력을 정지하는 데 좀 영향을 줬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 분야 합의 1조 사망은 뭐냐면 이제 합의 자체가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완청지대, 비행 금지지대, 훈련 중지 금지 지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는 엄밀히 보면 9.19 합의의 조항으로 보면 위반했냐 안 했냐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9.19 군사 분야 합의의 정신을 위반한 건 틀림없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지금 한국군의 경우에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정찰 능력은 상당히 탁월한 상황인데 그걸 이제 스스로 묶은 게 9.19 합의거든요. 물론 9.19 군사 합의는 양날의 칼이죠. 왜냐하면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을 제약하지만 그러나 우발적 충돌을 막는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제 체결한 건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이 정찰 능력까지 향상을 시키니까 우리로서는 전체 효력 정지보다는 거기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이 1조 사망만 일단 효력 정지를 해서 맞대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일단은 하나의 조항 정도가 효력이 정지가 됐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무효화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제 북한의 반응이죠. 네. 지금 대략 한 3개 정도의 반응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서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방안이 있고 근데 9.19 군사 분야 합의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해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반하면서도 본인들이 폐기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방안. 이게 두 번째 방안. 네. 세 번째는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 위반을 하는 거죠. 해서 공을 한국 정부에 넘기는 방안.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예상이 되고 네. 결국 우리가 이제 북한이 발사했고 우리가 효력정지, 부분 효력정지를 했으니까 북한의 반응의 관건이 네. 이 9.19 군사 합의의 미래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중에서 뭐 위야무야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안 하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북한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네. 향후에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한다면 지금 정부 방침은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인데 네. 그중에 첫 단추로 지금 1조 3항을 효력정지한 거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어차피 이게 효력정지가 된다면 먼저 선수를 질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이런 와중에 혹시나 또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남아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로 보면 무력 도발이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무기 개발이거든요. 무기 개발.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단거리 계열 KN-23, 24, 25, 1000km 이내는 고체 연료로 전환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화성 18형도 고체 연료로 쐈죠. 이 중간이 지금 비어 있어요. 아하.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1000에서 4000, 5000까지 되는 요 지점 화성 12형을 비롯한 이게 있어야 괌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북한 예. 입장에서는. 여긴 지금 액체고 여기가 가장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11일, 14일 날 북한이 이 중거리 ILBM 고체 연료 시험을 했거든요. 네. 지상분치 시험을. 그럼 이제 쏴봐야 되거든요. 조립을 해서. 그러니까 시기만 남아있지 조만간 IRBM 중거리 고체 미사일을 쏠 거다.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12월부터는 동계훈련에 들어가거든요. 예. 동계훈련에 들어가면 북한은 전술핵 운영 부대를 실전 배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대들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실전 훈련을 명분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발의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죠. 예. 이제 원래대로 하면 북한이 오늘부터 쏘겠다라고 한 날인데 앞당겨서 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앞서 말했던 정찰 위성이 이번 달 마지막 30일 날 쏘는 것을 좀 고려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어차피 30일 날 쏘는 것 때문에 미리 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미리 통보를 하는 이유는 국제해사기구에 위성을 발사하면 낙하물들이 많아요. 네. 그럼 지나가다가 배가 맞을 수도 있고 비행기가 그렇죠.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을 어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통보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30일 날 때문에 앞당겨 시간을 어긴 건 아닌 것 같고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동창리 위성 발사장의 기후가 좀 불안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맞춰서 가능성이 첫 번째고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은 그러면 기후가 안 좋으면 하루 이틀 늦추면 되거든요. 네. 그 약속을 어길 필요가 없거든요. 더 가능성이 높은 건 조금 문장이 어색한데 발사의 왼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왼편 작전. 예, 발사의 왼편. 네. 그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저 발사체하고 네. 관제소하고 쏘려면 수많은 교신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근데 여길 이 전자 교란, 전파 교란, 제밍 이걸 하게 되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2016년에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연속해서 8번을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나왔던 이제 설 중에 하나가 미국이 발사의 왼편 작전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현장에 있었는데 뭐 날씨 때문에 뭐 서둘러서 쐈다. 그것보다는 아마 본인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네. 미국의 혹은 이런 다른 제3의 요인에 의한 발사의 왼편 이거를 우려해서 네. 기습 발사했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여요. 예. 그럼 앞서 이 남겨진 시간 안에 나머지 발사체의 발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이런 이제 30일 날 우리도 5개 쏠 거거든요. 네. 내년 말까지. 그럼 1차 발사하면 로켓 준비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시간 중에 지금 위성 안정화도 지금 시간이 걸려요. 예. 본인들 말로도 12월 달 들어서야 지금 정찰위성 이제 정상 작동을 그것도 빠른 거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마 빨라야 올해 연말 네. 아니면 내년 초가 되겠죠. 2차 발사는. 그렇군요.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한미일 이 세 나라의 공조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요. 네. 이미 뭐 칼빈슨 항모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워싱턴 선언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 억제의 제도화, 예. 한미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그다음에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전략자산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맞다고. 네. 그러니까 핵잠수함도 일부러 올라오고 이 부분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거든요. 그 두 축으로 가겠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한쪽은 워싱턴 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제도화, 확정학제 제도화 수준을 높이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대응이 커지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꽤 오랜 시간이었죠. 그 러시아에서 방문했을 때 이후에는 화면에 잘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간만에 나타났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근데 과거 하면 딸도 함께 동행했던데 이번엔 또 안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절실하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찰위성 발사의 중요성과 성공이 아주 중요해졌고 그게 이제 본인의 핵심적인 업적으로 앞으로 부각을 할 거거든요. 그럼 주회까지 데리고 나오면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한쪽은 주회 후계자 이쪽으로 언론이 낼 거고 네. 한쪽은 위성. 그러니까 오히려 위성 자체, 정찰 위성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김주회는 안 데리고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적당한 게 또 다시 데리고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정찰 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